3월 17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조금 전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대검이 최근 수사팀과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박 장관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면서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게 된 거죠. 박 장관은 대검과 입장이 달랐던 한동숙 감찰부장과 이문정 연구관의 주장도 충분히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문정 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한 뒤에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린 거라고 반발해왔습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번이 네 번째인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박 관장, 오늘 재보궐 관련 속보가 참 많은데요. 민주당은 오세훈, 박형준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에 나선 분위기죠? 네, 민주당은 오늘 부산 LCT와 서울 내곡동을 찾아서 박형준, 오세훈 후보의 투기 의혹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갔군요. 네, 맞습니다. 특검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두 후보 역시 적극적으로 반박과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이따 여야 발제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 반장, 오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모습을 보인 피해자는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서울시장 후보를 낸 데 대해서도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네.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겠네요. 관련해서 박영선 후보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여성시장으로서 2배로 겸허하게 서울 시민을 모시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좋습니다.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포함해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LH 관련 얘기부터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보궐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LH 투기 의혹 관련해 후속 조치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LH 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 강제 처분을 위해서 당장 내일부터 특별 조사를 벌이고 대토 보상 없이 현금 보상으로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LH 상급 기관이죠. 국토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3기 신도시 내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자, 공기업 직원 A씨는 관리업체로부터 1,500만 원의 금품과 양주를 또 매달 원래비로 현금 50만 원씩, 명절엔 현금 200만 원과 상품권 100만 원의 뒷돈을 받았습니다. 나이트클럽 접대에 부서 바다낚시 행사에 협찬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퇴직 후에 나 취직이나 시켜달라라면서 취업을 청탁하기까지 합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공개된 LH 지역본부 과장급 직원의 사례입니다. 자, 또 다른 지역본부 B부장은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3,800만 원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고요. 서울지역본부의 C차장, LH단지 제도장 공사를 감독하면서 약 1억 2천만 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습니다. LH의 손실이란 국민 혈세의 손실이죠. 다른 지역의 부장급 D씨, 임대주택 관계자와의 술자리에서 국민이 임대 살면서 주인에게 그런 소리나 하고 있다라거나 세입자 데리고 놀라 하니 힘들다, 회사 돈이 내 돈이다, 이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앞서 LH와 국토부 전 직원의 토지 거래를 조사한 정부 합동조사단이 사태 관련 후속 조치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강제 처분과 부당이득 차단인데요. 먼저 투기 의심 직원 20명이 소유한 농지를 신속하게 강제 처분하기 위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파악된 LH 직원 소유 농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농지법상 위반 행위 등을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서 농지 강제 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당이득 차단 조치가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현행법상 LH 직원을 처벌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이렇게 3개인데요. 업무상의 비밀로 사적인 이익을 취했으면 징역이나 벌금이 가능하긴 하지만 수억 원, 수십억 원대의 시세 차익은 환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가 우후죽순 관련 법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죠. 투기재산 몰수하고 투기이익 전액 환수하라! 청년들은 월세 전전, LH는 투기 전전, H공사 해체하라!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없다면 아예 부당이득을 차단하겠다는 게 이번 후속 조치의 핵심입니다. 애초부터 보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거죠. 비정상적인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공법까지 등장했습니다. 배추밭을 갈아엎고 희귀 수정인 왕버드 나무를 잔뜩 심었습니다. 자, 왜일까요? 품종 보호에 일조하려고? 아닙니다. 희귀 수종일수록 보상금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신도시 내에 토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토 보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협의 보상을 선택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주택이나 택지도 아예 대상에서 제외했고요.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확인도 더욱 엄격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입 신고 여부라든지 수도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제도적으로는 돼 있는데 이걸 꼼꼼히 못 살펴서 이런 것들이 이주 보상자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서 부당한 이득이 그러니까 현금 보상 외에 더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사무실에는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신도시 사전 정보를 입수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 진주의 LH 본사, LH 직원들의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북시흥 농협 등 6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늦어서야 대놓고 증거인멸하라는 뜻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사태 일주일 만에 LH 본사를 그리고 보름 만인 오늘 국토부를 압수수색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급기관인 국토부 수색을 미룬 건 머리보다 손발을 먼저 수사하는 방식, 보여주기 수사의 전형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이번에 그 국조실의 합동조사단은 이게 전례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뭐 좀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주겠다 생각하기는. 그런데 이게 이제 1차, 2차 신도시 때는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조사단을 해서 하는데 뭐 맹탕조사, 셀프조사라는 비난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죠? 수용 못하는 사람이 물에 뛰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70년 동안 검찰이 하던 일을 경찰이 이제 하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자꾸 20건 나왔는데 맹탕이라고 하는데 맹탕이 아니고요. 14,000명을 전수조사한 게 20건 나왔다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아닙니다. 그게요. 할 일이니까 그거 인지서 적기부 정규직에 이뤄가고 대조하는 그 누가 못해요. 우리도 하자, 먼저 해라, 갑론을박을 벌이던 여야는 어제 의원 전수조사와 LH 특검, 또 국회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합의는 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시작부터가 난항입니다. 오늘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뒤에 헤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말고 지역과 수사 대상, 시기를 대폭 확대하자라고 요구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하고 전수조사 대상에는 청와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정조사 요구서도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의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입니다. 청와대 관련자, 국토부 관련자, 또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자 등 전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 그리고 관련된 공사 전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검과 LCT 특검을 한꺼번에 한 특검 안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LH 특검의
이 상당히 규모가 클 거기 때문에 아마 분리해서 다른 특검을 통해서 이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가 한창입니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 또 공개하고 업무 정보로 얻은 이익을 처벌할 수 있었다면 이번 사태 피할 수 있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 2013년 처음 제출된 뒤에 폐기와 발의를 반복했습니다.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거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LH 투기 의혹, 농지 강제 처분, 부당이익 못 얻게 할 것. 수사권 조정으로 이번에 이제 대형 사건을 경찰이 처음 맡게 됐는데 사실 이제 경찰로서도 다소 허탈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특검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도입되면 이제 경찰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사항을 다 특검 쪽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경찰로서는 이제 특검 도입 전까지 최대한의 좀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LH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토부의 경우에는 이번 사태 보름 만에 처음이고 LH는 두 번째죠. 네, 그 경기남부경찰청 그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6시간 정도 걸렸고요. 국토부 본부의 공공주택 추진단이 집중적인 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신도시 내부 정보가 샜는지를 본 거죠, 박 관장? 네, 맞습니다. 그 경찰은 광명시흥 그리고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내부 공유가 LH와 어떻게 공유가 됐는지, 내부 정보 유통 과정에서 보안 등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공공주택 추진단은 이사 대책을 통해 발표된 광명과 시흥 신도시는 물론이고 정부의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자, 그런데 현 정부 주택 공급의 정책의 핵심 부서가 이렇게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수색 당사자가 된 거고요. 다만 국토부는 이사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라는 입장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 대책 이후에 주택 가격 상승률이 줄고 있고 또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돼가고 있다면서 이런 안정세를 확고히 하려면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압수 대상에요. 북시흥 농협 본점과 지점 이렇게 두 곳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출 때문인데 투기 의심 직원 대부분이 여기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땅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진 LH 직원 13명 가운데 9명은 광명과 시흥 일대의 땅 100억 원어치를 매입해서 58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3억 원이 북시흥 농협에서 나왔는데요. 경찰은 담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지역 농협이 투기 자금줄 역할을 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수부는 또 지난 9일과 15일 LH 본사와 시흥시 의회 등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자료 분석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정치권이 어제 특검과 국정조사 또 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합의를 했죠. 어제 여야의 합의 내용을 저희가 자세히 다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디테일에 들어갔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는데 아까 신 반장도 설명했지만은 서로 그리는 그림이 좀 다르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전수조사와 특검 수사 대상을 두고 의견차가 좀 큰데요.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이번에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 예정지에 국한하지 말고 시기와 지역을 크게 확대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시기를 확대하자면은 언제까지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신도시 네. 그리고 부동산 개발까지 포함을 하자는 겁니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산 지역 LCT는 지역 토착 부동산 비리 카르텔의 결정판이라면서 별도의 LCT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요. 야당은 조사 범위를 넓히는 것에는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LCT 특혜 분양 리스트에 100여 명의 부산 지역 유력 인사가 포함됐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제출되었습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LCT 특혜 분양의 진실도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네, LCT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또 겨냥한 측면도 있죠. 그 얘기는 이따 류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자세히 얘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장?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어떤 기관이 맡는지가 이게 쟁점이 되는데요. 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 능력 있는 기구를 설치를 하거나 현재 존재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확답을 좀 피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그 부동산 전문가 등 외부 위원들을 위촉해서 전수조사를 한 방안을 우선순위로 고려 중입니다. 네. 자, 요즘 이제 국회 상임위마다 뭐 LH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오늘도 이제 뭐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여러 개가 논의가 됐는데 어제 국토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됐죠. 네, 어제 홍 정책위 의장이 당 지도부에서 한 발언이 국토부 소위에서 도마에 오른 건데요. 일단 그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2014년 12월 부동산 3법 개정을 당시 김의국 의원이 제정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조합원 최대 3주택 허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새로운 아파트 2채 분양받으시고 강남 부동산 부자가 되신 주호영 원내대표십니다. 자, 그러니까 2014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특혜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편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홍 의원의 발언에서 거론된 법안 김의국 의원이 발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4+4 회동을 통해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가 된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팩트가 틀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발언을 이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한 거고요. 그래서 어제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이제 당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의국 의원이 선거를 앞둔 여당의 정치 공세다,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홍 의장은 사과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고요. 다만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보좌진의 실수로 비롯된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아마 LH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고 오늘 이제 후속 대책도 발표가 됐으니까요. 저희가 내일도 관련한 속보 자세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LH 의혹 토지 특별조사 강제 처분 부당이익 차단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재보궐 관련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처가가 소유했던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을 두고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오 후보도 오늘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는데요. 오 후보는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서는 안철수 후보와 오늘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준우 반장이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밀보드 차트란 말 들어보셨나요? 군대를 뜻하는 밀리터리와 빌보드 차트의 합성어입니다. 군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가요 순위를 뜻하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밀보드 차트에서 1위를 달리며 이른바 군통령으로 통하던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라는 노래입니다. 4년 전 발표된 이 곡은 최근엔 아예 공식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했는데요. 가수 뷔의 깡에 이어서 대표적인 역주행곡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역주행하고 있는 인물이 있죠. 10년 전에 본인 스스로 그만뒀던 자리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인데요. 내 같으면 항상 버거운 상대한테 하죠. 누가 그 집중적인 대상이 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중심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오세훈 대 여당입니다. 오 후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부쩍 몸값을 올리면서 역주행하고 있죠. 여론조사 결과가 심상치 않다 보니 여당의 집중 견제 대상으로 떠올랐는데요. 처가의 서초구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을 두고 연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관여했다는 셀프 보상 의혹인데요. 오 후보 의혹 해명을 위해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직을 내걸었습니다. 어느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이 지구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기억이 있으신 분은 나서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바로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단일화 경선 TV토론에서 오 후보는 내곡동 땅에 대해 적극 해명했는데요. 특히 투기 목적의 땅이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처가 땅과 주택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위치를 표기한 지도와 그 일대 평당 보상가 등의 정보가 담긴 패널까지 만들어왔죠. 당시에 평당 270만 원에 수용이 됐는데 당시의 시가도 317만 원으로 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가보다 보상가가
훨씬 낮았던 거죠. 서로 협의할 때 패널은 안 쓰기로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패널은 설명을 위한 것이니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연락 못 받았고요. 오 후보는 애초 내곡동 땅이 자신이 서울시장에 취임하기 전인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국민 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반박을 해왔었죠. 하지만 최종 지구 지정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로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어제 다시 해명을 내놨습니다. 제가 2006년 6월 달에 시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3월 달에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셨고 서울시장은 이명박 시장님 시절에 그 문제의 저희 처갓집 땅에 대한 국민 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취임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거짓말 프레임으로 오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오늘 오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까지 했죠. 박영선 후보는 당과 보조를 맞췄는데요. 오 후보를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비유하며 공격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 MB와 똑 닮았다. MB가 과거의 BBK 문제와 관련해서 마프 펀드를 아십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요? 마프 해장국이요? 라고 넘어가는 그 장면이 연상되는 부분이고요. MB의 도곡동 땅과 오세훈의 내곡동 땅 상당히 유사한 뭔가 그렇게 연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오 후보 본인이 시장 재임 시절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된 게 팩트인데도 이명박 시장 시절에 지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오 후보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억지를 부리는 박 후보가 애처롭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얘기되지 않는 걸 자꾸 뭔가 하려다 보니까 박영선 후보가 굉장히 애처롭게 보이고 처량해 보입니다. 막바지 공세가 아마 도를 넘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곰탕 흑색선종 가지고 계속해서 일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걸 보니까 정말 제가 지난 10년 동안 깨끗하게 살아왔구나, 도저히 건드릴 게 없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박 후보 측은 오 후보의 사퇴 발언도 문제 삼았는데요. 박 후보 캠프 대변인인 고민정 의원은 오 후보가 습관적으로 사퇴 발언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0년 전 오 후보의 시장직 사퇴에 이어서 또다시 후보직 사퇴를 언급한 점을 비꼰 거죠. 고 의원은 거짓말을 덮으려니 또 다른 거짓말이 나온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는 것 같으니 자신의 자리를 내거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떠올린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자, 두 번째 공방은 오세훈 대 안철수입니다. 오 후보와 여당의 공방이 내곡동 땅을 둘러싸고 벌어졌다면 두 후보 측은 단일화 방식을 놓고 다퉜는데요. 오늘도 양측은 여론조사 관련 세부 사항을 놓고 삿바 싸움을 벌였죠. 오 후보가 직접 안 후보 측 실무협상단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그분들이 또 새로운 방안을 들고 나오셨어요.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말고 또 새로운 거요? 예. 어떤 겁니까? 양 후보를 대입해서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지금까지 단일화 방식 중에 한 번도 정치 역사상 쓴 적 없는 걸 들고 나와서 관철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협상단이 박영선 후보와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며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게 단일화의 취지라고 맞섰습니다. 그게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아마 오늘 오세훈 후보께서 이게 새로운 거를 들고 나왔다고 그랬는데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언론사들이 가상 대결을 다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단일화 후보를 결정을 해서 2010년도에 제 기억에는 그때 유시민, 김진표 그 야당 후보가 단일화 보는 과정에서 그때 가상 대결 결정을 본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한술 더 떴는데요. 지금까지 쓰지 않던 방식을 제안한 건 오히려 국민의힘이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쓰지 않던 방식을 국민의힘 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좀 비상식적이란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비상식적인 처음 보는 형태의 질문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양쪽의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어떤 내용 서로 의논했는지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비상식적인 요구 한 적이 없습니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오후로선 하루 종일 민주당과 안 후보에 맞서 2대1로 싸우느라 힘들 법도 한데요. 그래도 오 후보가 단일화 상대방인 안 후보를 넘어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막대응을 하는 건 단일화에 대한 자신감이 일정 부분 투영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제 단일화를 넘어 본격적인 본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총공세, 오안 막판 단일화 기싸움. 어제 저희가 이제 특집 정치부회의에서 이제 안철수 오세훈 후보 간의 단일화 토론회 저희가 생중계도 했죠. 그 이후에 또 관련한 분석도 좀 해봤고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두 후보 간 이제 여론조사 문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작업인데 아까 이제 박 반장 설명대로 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그래도 많이 좁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정치부회의 중간에 또 속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관련 속보도 저희가 챙겨가면서 좀 진행을 해가겠고요. 어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가리켜서 상황 아니냐 뭐 이런 비슷한 언급을 했죠. 이어서 이제 여자 상황제론이라는 게 또 정치권에서 등장을 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면서 꺼낸 말이죠. 어떤 맥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한때 안 후보와 함께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한 적도 있지만 줄곧 안 후보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박했습니다. 안 후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상황이란 말을 하자 이 전 최고위원은 여자 상황제론으로 맞불을 놨는데요. 이 전 최고위원은 본인을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가 있단 말을 들었나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지난 여러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안 후보를 돕던 사람들이 여자 상황제의 존재를 암시하며 떠나간 것을 잊지 말자라며 여자 상황제의 말만 듣다가 자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을 알긴 아는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여자 상황제는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교수를 둘러싼 비선 논란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좀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미경 교수가 안 후보를 움직이는 비선 실세다. 그런 의미로 아마 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오늘 좀 일거양득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후보가 비교적 여유롭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 두 명을 동시에 공격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발언이에요? 네, 오늘 발언입니다. 예. 오늘 언론단체들 초청으로 열린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다. 뭐 그분과 착각하신 건 아닌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아내는 김미경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안 후보의 아내와 동명이인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신뢰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종인 위원장님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도 여의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혹시 그분과 착각해서 그러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뭐 그런 해석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말을 한 사람이 자기 당의 위원장을 디스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잘리겠네요, 곧. 이 전 최고위원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동시에 비판한 셈인데요. 오히려 김 위원장의 아내가 김 위원장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자기 당 현재 대표를 디스했으니까 곧 잘리겠다. 이런 식으로 비꼰 겁니다. 안 후보는 정치인의 가족을 공격하는 게 가장 위기에 몰렸을 때 마지막으로 꺼내는 카드라면서 참 마음 급했구나. 이제 많이 몰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감정의 골은 정말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죠.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상황도 있지만 뭐 옹고집 얘기도 안철수 후보가 했고요.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토론도 못하는 게 뭐 약간 개는 아니지만 토론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시장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표현을 썼고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안철수 후보에게 다시 또 쓴소리를 했죠. 네,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의 목리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문항 문제는 상식선에서 보면 될 텐데 소규모 정당이 제1야당을 압박해서 능가하려는 자세를 보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 측은 단일화를 결론 낼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대 오세훈, 박영선 대 안철수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문항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양당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를 여론조사 문항에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김 위원장은 안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가 정권 교체의 교두보가 되니까 단일 후보를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 고집만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통상적으로 일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얘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때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네, 김 위원장은 안 후보의 합당론에 대해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안 후보가 정당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야 터득한 것 같다라면서 약간 비꼬는 느낌으로 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가 정당의 의미가 뭐라는 걸 이제 좀 터득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저께 갑작스럽게 무슨 뭐 합당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뭐 합당을 하고 뭐 무슨 큰 입원을 만들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나는 납득이 되질 않아요. 지금 어쨌든 이제 단일화 국면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가리켜서 정말 날선 발언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단일화 협상을 둘러싸고 장외 신경전도 뜨거웠잖아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도 들어봤지만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엑스맨이다 이런 발언도 나왔다고요. 네, 그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의 발언인데요. 오늘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이 안 후보를 집중적으로 때리니 세간에는 민주당에서 보낸 엑스맨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표하는 분도 계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에게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때리시니까 그 세간에서는 뭐 민주당에서 보낸 엑스맨이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을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최근 들어서 그 폄훼의 정도가 너무 이제 지나치시니까 참다 못해 당황이라는 의미적 표현을 좀 하셨는데. 네, 여기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또다시 등판을 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현재 오세훈 후보 캠프의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전 최고위원은 안 후보를 향해서 2018년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분이 야권 전체로 봐서는 A급 엑스맨에 가깝다면서 김 위원장은 당 대표 입장에서 할 말을 했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을 겨냥한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김 위원장을 향해서 단일화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안 후보에게 욕설에 가까운 저주를 하며 감정 싸움을 조장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한 겁니다. 또 상대를 죽여서 내가 사는 방식의 정치는 최악의 구태 정치이자 적폐 정치라면서 초박빙이다. 차라리 가위바위보라도 하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단일화 협상을 두고 그만 싸우라는 훈수는 정작 당 밖에서 나왔는데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희동이와 둘리는 앙숙처럼 싸워도 케미는 맞았다면서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치킨 게임을 하는 것은 두 후보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지적을 했고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두 후보는 서로 비난하지 말고 힘을 모아 단일화의 대장정에 함께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단일화 지금 논의가 더 팽팽해진 그런 측면이 있죠. 오늘 중으로 아마 이제 그 문항에 관한 어느 정도의 좀 입장 조율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하다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이제 관련한 속보는 저희가 내일 정치부에서 추가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중 나오면은 박 반장 잘 챙겨요. 방심하지 말고. 예, 퇴근하고서 챙기겠습니다. 아니 지금 회의 중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좋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당 오세훈 셀프 보상 공세 고삐 단일화 신경전 과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조금 전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최근 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죠.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서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한 거죠. 허위 증언을 강요받았다고 지목된 A씨의 공소시효가 22일 끝나는데요. 박 장관은 그 전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교도소에 수감되던 그날 지지자들은 하얀 백합꽃을 건넸습니다. 백합의 꽃말 순결이죠. 당신의 결백을 믿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제 안녕을 고하고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한명숙의 진실이 뭔지 알고 있으시죠? 진실은 그 시대에 금방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 때 그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권에선 한 전 총리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정치적 희생을 당했다는 공감대가 강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이 공개가 됐죠. 진술 연습을 할 때 딱 써놓은 대로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딱 걔네들이 작성해놓은 대로 연습을 했고 중요한 건 1048호에서 3자가 같이 모였어요. 말이 틀리니까. 그래서 말을 거기다 다시 맞춰요. 검찰이 시체에다 써주는 대로 베꼈고 그걸 확대하고 재생단해서 만든 것들이다. 얘네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이 모든 정황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합니다.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랍니다. 법무부엔 당시 검찰 수사팀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정도 접수가 됐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주체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해당 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 배당을 하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단기를 든 겁니다. 감찰부가 사건을 맡고 있다며 인권감독관실에 항의성 공문까지 보냈는데요. 이를 두고 항명이다 아니다 검찰 내부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추미애 전 장관이 임기 첫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대검 스스로가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해서 잘한 것이다라고 명분을 삼아놓고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대검 감찰부로 돌린 추 전 장관 원포인트 인사였죠. 이문정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추 전 장관에게 바통을 이어받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 연구관에게 이례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을 하면 다 그냥 수사 권한을 줍니까?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거 자체가 여러 가지 억측을 낳게 되고 인사상의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한명숙 전 총리 위정교사 사건 감찰을 하는데 그 사건 기소를 위해서 인사발령이 됐다.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당시 임 연구관은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의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렵게 구한 이 등산화 제대로 신어보진 못한 듯 싶습니다. 지난 3일이었죠. 해당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반면 대검에선 애초에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대검이 발표한 최종 결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감찰 업무와 무관한 검찰 연구관 6명의 의견도 따로 청취를 했는데 모두 무혐의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부장이나 그 관련된 검찰 연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한동수 감찰부장이나 이문정 정책연구관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여권에선 박 장관이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는데요. 증인을
모의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 위증하게끔 검사가 한 거잖아요. 이걸 그때의 재소자들이 용기 있게 진정 고발까지 했는데 이걸 덮고 간다. 또 공소시효를 노려서 수사를 덮는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낳는 것이고요. 박범계 장관께서 좌고우면 없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6,000페이지에 이르는 수사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다는 박 전 장관,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며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은 작년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난 임 검사에게 본건의 조사를 지시해서 사건 담당자로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수사 권한이 있는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감찰 3과장이 주임 검사로 새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대검 연구관들 회의를 거쳐 3월 5일 이 사건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관 취임 이후 첫 수사지휘권 행사인데요. 사실상 대검에 이번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윤 전 총장이 서초동을 떠난 뒤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잠시 소강 상태를 맞았었는데요. 법조계에선 또다시 냉랭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만 박 장관이 직접 기소를 지시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에 절충안을 제시한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변호인이나 편지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이번엔 직접 목소리를 낸 겁니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252일 만의 일입니다. 피해자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이유,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박 전 시장을 그분이라고 칭하며 그동안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저를 괴롭힐 때 그들의 이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저를 괴롭히는 일에 동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극단의 선택에 피해자가 바뀌었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본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방어권을 포기한 건 상대방이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고인이 살아서 법적 절차를 밟았다면 조금 더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졌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내놨던 사과들,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 목적어가 없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피해자께서 2차 피해 없이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성정책 브리핑에 앞서서 먼저 박원순 전 시장 관련 피해 여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제가 대표로 대신 드립니다. 피해자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피해 호소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었죠.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젠더폭력 대책 TF 위원장으로서 반복된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피해 호소인이 현재 느끼고 있을 두려움. 집권 여당의 잘못된 용어 사용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MBC가 신입 취재기자 입사시험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를 어떻게 부를 건지에 대한 문제를 냈다가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시험도 다시 치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박영선 후보를 콕 집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는데요. 본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던 그 의원들이 직접 사과하도록 따끔하게 혼내달라는 겁니다. 박영선 캠프에 본인을 상처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아마 이런 이유인 듯합니다. 박영선 후보의 진정성 없는 사과에 분노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피해 호소인 3인방,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세 사람 캠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박영선 후보, 알고 보면 성인지 감수성만큼은 꽤나 예민한 분입니다. 쫓아내라고 얘기하셨죠. 예. 저는 이 쫓아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예. 그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여성 비하 발언이다라고 느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주었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사과의 목적어는 흐렸지만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만큼은 분명히 했었죠. 적어도 피해자가 바라는 명확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민주당 시장 선출 두렵다. 오늘 모습을 드러냈던 성추행 피해자가요. 민주당의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썼던 의원들의 징계를 요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한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을 콕 집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남 의원은 피소 사실을 박 전 시장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한 저의 상처와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 불가능한 지경이라면서 그분께서는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공식적인 언급은 많이 안 하고 있죠? 네, 좀 그렇습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을 좀 아꼈고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내가 잘 모른다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제가 언급할 내용은 없다.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대응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당 지도부 가운데서는 양향자 최고위원만 입장을 냈는데요. 피해 호소인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에 동의했다라면서 잘못을 인정했고요. 또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면서 저도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박영선 후보에게 특별한 역할을 또 부탁을 했잖아요. 박 후보가 곧 입장을 낼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기자회견 전에 박 후보는 회견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면서 이런 죄송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첫 여선시장으로서 2배로 겸허하게 서울 시민을 모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된 뒤에 기자들이 재차 입장을 묻자 진지하게 생각해서 오늘 저녁 밤에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 글이 올라오면요 제가 그 얘기는 내일 또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해자 기자회견 관련해서 야권에서도 입장을 냈는데요.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복귀를 돕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 캠프에는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이라고 불렀던 인사들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낙연 당 공동선대위원장과 남인순, 진선미 캠프 공동선대본부장, 이수진 캠프 비서실장, 고민정 캠프 대변인 등을 거론했습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도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정당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정당이 아닌가 싶다면서 피해 호소인이라 부른 주범 3사람이 여전히 박영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어떤 사과 한마디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정의당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서 피해자에게 사과는 했으나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진정성도 후속 조치도 없는 텅 빈 사과였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쏟아지는 2차 가해는 외면하고 선거 승리만을 외치는 후보들과 정당들은 고개를 숙여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왜 시작되었는지 모두 다 잊어버린 것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야권의 입장도 좀 들어보니까요. 이제 재보궐선거가 정말 코앞에 다가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어떤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조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아마 박영선 후보도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낼 것 같고요. 민주당 지도부가
또 내일 회의에서 아마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관련 속보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요즘 좀 소식이 뜸하죠. 집에 아마 두문불출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좀 관련한 발언을 내놓은 게 있죠. 근데 그 윤 전 총장을 좀 높게 치켜 세운 발언을 내놨는데요. 그 윤여준 전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초선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 상식을 이야기한 타이밍과 메시지를 보면 정치 감각이 있다면서 모욕적인 반응에도 일체 반응 없이 짤막한 멘트만 하는 것을 보고 뭐 그 정도 훈련이면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와는 다르다면서 국민의힘이 합류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한다고 얘기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장관은 당 정체성이 좀 깨림칙하겠지만 그렇다고 제3지대 세력을 만들 거냐며 큰 선거일수록 거대 정당의 하부 조직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 2년 내에 당을 만들어서 하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윤 전 총장을 영입해야겠다면 올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을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을 반기지 않는 내부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바로 정리를 할게요.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민주당 시장 선출 두렵다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단일화 토론회도 중계한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조금 전인 오후 6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단일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다 이런 반응이 일단은 정치권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또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부산으로 가서 가덕도 신공항이 아니라 LCT 분양 의혹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관련 속보를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이 수사를 검찰한테 다 몽땅 맡기자. 고양이한테 생선 갖다 주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특검이 제대로 된 사람만 임명이 되면 저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검을 한다라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의 정치다. 이건 뭐냐 하면은 특검으로 이 소나기를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치열했던 스탠딩 토론을 거쳐서 박영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양당의 당원 투표와 일반 서울시민 여론조사를 1대1로 반영한 결과인데요.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줄곧 이변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론은 박영선이었습니다. 박 후보는 유쾌한 단일화 여정이었다라면서 바로 야권의 오세훈,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아이들 밥그릇에 차별을 뒀던 후보, 부잣집과 가난한 집 자녀의 호칭을 차별하는 후보, MB를 연상시키게 하는 이러한 낡은 행정으로는 서울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새 정치를 하겠다며 낡은 정치의 전형, 철새 정치를 지난 10년간 해온 방황하는 후보로는 서울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안경제비같이 배신하는 다 죽였다. 네, 박영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는 우상호 후보를 범여권 단일화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또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를 차례로 꺾었습니다. 하지만 어후박 어차피 후보는 박영선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이변이 없었죠. 김 후보는 여권 단일화의 흥행 부진을 아쉬워하면서 민주당이 정치의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박 후보에게 중요한 건 본선 대결 그리고 중도층의 표심 끌어오기일 겁니다. LH 사태가 불거진 이후부터는 로우키 전략에서 네거티브 공세로 돌아섰죠. 어제 토론회를 보고 두 후보를 동시에 직격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팩트를 또 다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짚지 못합니다. 핵심을 짚지 못하는 것이죠. 네, 여기에 4월 선거 사령탑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새로운 전술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상대는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 공중전에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공중전은 여의도에 맡기고 의원님들과 저는 보병전에 치중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보병전, 즉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투병이 되어서 현장에서 선거운동에 나서달라 이 얘기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유권자들과 접점이 많은 구청장 그리고 시의원 중이 절대 다수가 민주당이죠. 상대적으로 조직력에서 열세인 부산에서는 이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임마 너그 스자이랑 에이 국밥도 먹고 에이 가득도도 가고 에이 그 부산 스장 친구 민주당에 소개해주세요. 네, 국민의힘은 법률상 현지 지방자치단체장, 즉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면서 불법도 괴념치 말라는 뻔뻔한 하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쨌든 현장을 강조한 이낙연 선대위원장, 올해 들어서 7번째로 부산을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덕도가 아니고요, LCT였습니다. LCT 특혜 분양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직격한 겁니다. 부산의 야당 시장 후보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불법 사찰과 자녀 입시 연루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네, 함께 부산을 찾은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역시 막 여야가 합의한 LH 특검에 이어서 LCT 특검을 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두 채를 위아래 나란히 구입하고 1년도 되지 않은 지금 무려 40여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니 서민들로서는 아연 실색할 일입니다. 박형준 후보가 떳떳하다면 본인과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전수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하기 바랍니다. 네, 박형준 후보는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개인적으로 LCT라는 고가 아파트에 사는 게 좀 더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라면서도 아파트 구입에서 불법이나 비리, 특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재혼 가정이라는 개인사까지 공개를 하면서 아래층에 사는 딸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립된 가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시조란 인신공격이다, 또 흑색 선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LCT 비리나 특혜 분양에 전혀 관계된 바가 없으니까 저한테 그걸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그 공세고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이것을 박형준 후보 흠집내기용으로 활용했던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제 부산을 찾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박 후보에게 힘을 실었죠. 쓸데없는 과거의 비방이나 허무맹랑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쉽사리 속는 그러한 유권자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 후보의 LCT 의혹 국회로까지 번졌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인데요. 민주당 정관경 토착비리조사 특위위원장 신동근 의원과 또 부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부산시장 선거가 폐색이 짙어지니까 법사위에까지 허접한 가짜뉴스 갖고 와가지고 퍼뜨리고 1가구 1주택 박형준 후보의 집까지 현재 살고 있는 집까지 들이대면서 이런 허망한 허접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어요. 예, 동료 의원에 대해서 허접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허접하는 건 신동근입니다. 뭐가 가짜 뉴스입니까? 개입한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동료 의원이 얘기하는데 공수처장한테 수사하라고 협박하는 겁니까 지금? 네, 4월 재보궐선거 딱 3주 앞으로 다가왔죠. 여야의 공방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영선 범여권 단일 후보 선출, 민주당 박형준 LCT 의혹 집중 포화. 네, 아까 이제 속보로 류 반장이 얘기했지만요. 조금 전인 오후 6시에 이제 여권의 최종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됐죠.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관련 상황을 조 반장이 좀 자세히 정리를 좀 해볼래요? 네, 그 두 후보에 대한 단일화 여론조사는 어제와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이 됐고요. 가상 번호를 통해서 6만 명의 서울 시민 투표와 서울 지역 양당 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해 결정을 했습니다. 양측은 원래 수치도 발표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선거법상 유권 해석에 따라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면서 4월 7일 선거를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반값 아파트, 착한 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대출 5천만 원 공약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김진애 후보는 박 후보를 축하하면서 씩씩하게 졌다라고 했는데요. 의원직까지 사퇴한 뒤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단일화 룰을 또 제안을 했고 또 스탠딩 토론이라는 역사의 첫 장면을 만들었다라고 그간의 단일화 과정을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남산에 올라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사랑의 자물쇠를 걸고 왔다면서 박 후보에게 같이 이기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치에 대한 희망을 시민들이 다시 떠올리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이제 씩씩하게 이깁시다.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같이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어 갑시다. 보통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없이 겸손하되 기득권 카르텔이 하는 부당한 공격에는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공정한 서울시를 원하신다면 박영선입니다. 분노하셨다면 그 분노를 풀어드릴 사람 바로 박영선입니다.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선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리의 출발은 승리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박영선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이제 여권의 단일 후보가 결정되는 그 장면을 저희가 봤고요. 아까 이제 류 반장 발제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앞서 이제 박 반장 발제 때도 저희가 봤지만요. 민주당이 이제 오세훈 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세를 아주 강화하는 그런 모양새고요. 뭐 LH 사건도 그렇지만은 이제 LCT 특검도 이제 제안을 했고 부동산 이슈가 이번 재보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 보이네요. 네, 관련한 속보가 내일도 좀 나올 테니까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박영선 범여권 단일 후보로 선출, 민주당 박형준 LCT 의혹 집중 포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 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규탄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가 미얀마 대사관 앞에 모였는데요. 이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얀마에서의 피해 학살을 멈추기 위하여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얀마 군부 세력의 자금줄이 되어 시민들을 학살하는 데 연관된 기업들을 조사하여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 미얀마 국민과 연대하여 민주주의 승리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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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예전에 군부 독재에서 시민들이 투쟁해서 민주주의를 일궈낸 것처럼 저희도 당연히 이 투쟁에 함께 지지하고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달 1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지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을 구금시켰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군경의 유혈 진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누적 사망자도 10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군인이 방패 밑에 숨어있던 한 여성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또 다른 경찰은 청년의 시신을 질질 끌고 갑니다. 시위대가 들고 있던 방패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군부는 계엄령도 선포했습니다. There is growing evidence, including the acts of murder, enforced disappearance, persecution, torture, and imprisonment in violation of fundament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현재 미얀마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수십 명의 희생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또 인터넷까지 차단되면서 이러한 사실들이 외부로 전달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군부의 만행을 알리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그 미얀마 국민들을 대표하는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그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미얀마 정부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을 무작정 총으로 쏴 죽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금 군사 개입을 시켜서 우리를 보호해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41년 전 같은 아픔을 겪었던 광주에선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 기구를 만들어 미얀마 민주화 시위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을 볼 때마다 저희들은 41년 전의 광주가 떠올라서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런 국제사회에 큰 힘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게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어요. 정부도 미얀마의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등 제재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힘을 보태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규탄 결의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군부에게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것, 그리고 구금하고 있는 정치 인사들이나 시민 운동가들을 석방할 것, 외통위를 통해서 대사관이나 이런 쪽으로 전달이 됐고, 또 정부를 통해서 미얀마에도 전달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얀마 시민들은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매일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Protesters as well as journalists are going out every single day wondering whether this is the last day that they're going to be doing their job, whether it's protesting or reporting. ကျွန်တော်တို့နိုင်ငံတော်ကြီးရဲ့အမှောင်မိုက်ဆုံးချိန်ဖြစ်သလိုရောင်နေလာတော့မယ့်အချိန်လေးဖြစ်ပါတယ်။ကျွန်တော်တို့ပြည်သူတွေဟာမှောင်မိုက်တဲ့အချိန်တွေကိုဘလောက်ကြံ့ကြံ့ခံနိုင်လဲဆိုတာဆန်းစစ်ခံရတဲ့အချိန်လေးဖြစ်ပါတယ်။ 우리는 군부 독재 체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얀마가 모든 소수 민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가려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의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봄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관심 그리고 연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국내 시민단체 또 종교단체 등 각층에서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있죠. 미얀마 현지 시민들이 온라인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이 SNS를 통해서 한국어와 미얀마로 한국의 고마움을 표한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게시글을 확인해 보면 한국인들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글에 대해서 응원해줘서 고맙고 큰 힘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안타깝지만은 미얀마 현지에서는 내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언론사 강제 폐쇄, 인터넷 차단, 계엄령 확대 등 통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유혈 진압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83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벌써 그렇게나 됐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결국 미얀마 민주진영이 임명한 유엔 특사가 처음으로 내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측의 일명 닥터 사사라는 별명을 가진 살라잉 마웅 타잉산 특사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군부를 압박하는 국제연합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큰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직후에 미얀마 군부가요, 사사 특사를 반역죄로 기소했고, 이에 대해서 그 특사는 내 삶을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를 위해 바칠 것임을 뜻하기 때문에 자랑스럽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미국도 그랬지만 이제 유럽연합이 미얀마 군부에 대해서 추가 제재에 들어간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장이 브루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이 오는 22일에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미얀마 쿠데타의 책임을 물어서 연루자들에게 재정적 타격을 주는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EU 관계자들은 이번 제재가 미얀마 군부를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미얀마 군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조금 전에 우리나라를 또 찾았잖아요. 관련한 언급이 또 있을지 모르겠네요. 강반장에 가서 좀 질문 좀 취재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코로나 완치자에게 재택 연차 퇴사 강요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낸 완치자들, 사회에 나와서는 편견과 싸우고 있습니다. 완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 무급휴가, 심지어 퇴사를 종용받기까지 하는데요. 병을 이겨내는 것보다 주변의 차별과 비난을 견뎌내는 일이 더 힘들다고 할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런 불이익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회적 완치까지 이루어져야 진정한 회복이죠. 막연한 두려움에 경계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배려하고 격려하는 자세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단일화 속보는 아직 안 나왔네요. 좀 취재해서 내일 좀 다뤄요. 알겠습니다. 네.